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치러져서 그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선거는 수도 선거를 하는 점에서 경기도는 인구 1357만 국내 최대의 광역단체 선거를 하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4회 연속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으시고 미시간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했었죠.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내시고 아주대학 정장 경영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기후 조선일보 논소장, 박병률 경향신문 김경장이십니다. 정영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또 제 왼쪽으로 조남규 세계일보 국장이십니다. 정하석 SBS 논설위원이십니다. 이어서 김동연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있고 전통 있는 바른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히 생각하고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4년 공직하면서 초반 한 10여 년 지난 뒤에 공직하는 이유에 대한 제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제가 공직생활 중에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일해왔던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직 34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우리 경제, 사회, 교육,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지난 가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또 지난달에는 지지난달부터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경기도고, 경기도 인구, 경제 규모, 투자, R&D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확하게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바꿔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던 연고도 나름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15살 뭐가 판잣집 소년 가장에서 집이 철거돼서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천막집에서 6 식구 가장을 하면서 제 꿈을 키웠던 것이 경기도입니다. 제 꿈을 키웠고 이루게 해준 경기도에서 이제는 제가 헌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을 위한 선거여야 되는데, 또 경기도를 위한 선거여야 되는데, 지금 정치 싸움 또는 정쟁을 흐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경기도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선거에 대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강용석 후보와 전화통화한다는 논란에도 휘말리고 있습니다. 추경 60조 가까운 추경 제출을 했습니다만 초과세수 분식 회계하면서
선거의 상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그 의아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약 파기도 지금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과 선거 개입의 이슈 등이 지방선거를 덮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에서 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전, 도민을 위한 승리가 사라진 이 선거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년 동안 국정원의 경험을 통한 말 잘하는 말뿐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또 전관예우를 받아온 사람과 달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반드시 그 선것에 이겨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추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완수하기에 있어서 가장 제가 전문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유석이고 전통이 있는 다른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또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국께서 준비하신 모두 발언을 그런 책에서 하신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공세도 적당히 섞어서 특히 모두의 말씀하신 게 이제 이 경기도 선거가 정치판에 흡사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첫 질문은 정치 쪽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의 지금 초반에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김부국께서 대선 후보도 출마하셨고 아니라 하셨고 통합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대선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기입니다. 김동연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패널로 참석했기 때문에 다소 까칠한 질문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는 대선 때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셨고, 그때 보수 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이 아래로부터 반란을 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손을 잡으셨고 민주당과 합당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셨습니다. 초심이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하신 겁니까? 네, 배우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님 말씀처럼 양당 구조로 이 강고하게 갈라진 정치 구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아주 소신껏 일반인에게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대선 얼마 안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솔직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구조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제가 주장했던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로부터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함께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이 가치 공유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네 차례 만남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치 교체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제가 확인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추진을 위해서 함께 단일화를 했고, 또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합당 이전에 어떤 저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 교체 운동 추진위원회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또 의총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초심과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그런 후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 능력을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뽑기를 거르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요. 이 진보를 0으로 놓고 보수를 10으로 볼 때 본인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있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저는 25살부터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반성장과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어느 보수 정권도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와 같은 비전의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게끔 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은 좌초됐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냈던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상상력 범위 내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부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는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서로 간에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져가면서 시장 원리까지 깨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그와 같은 것에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버리거나 균형점을 깨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을 0부터 10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는 나누는 분류에 대해서 제법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 4년간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름대로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해오고 적응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접점과 서로 수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맞으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요. 시장 원리에 대해서는 진보도 동의하고 있고 보수는 시장의 과정에서는 불공정과 시장의 결과에서 불균형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 잡는데 신지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다. 신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건 이 난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 필요하다면은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와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와 상생과 포용을 함께 아우러서 가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점 평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는 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치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치가 같다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연대할 적에 4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교체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통령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치 체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가 제시했던 문항에 단어는 안 고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이후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변방 출신, 마이너리티 출신으로 민주당 개혁부터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대는 그분과 제가 모든 가치를 같이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명박 후보의 계승이나 아바타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승리하고 발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활 밀착형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같은 것을 얹어서 김동연표 정책과 방향을 얹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실 때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이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한 이 주체였습니다. 그럼 뭐 이 당시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그 1년 6개월 동안 경제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제 수준에 갔던 제가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득주 성장의 이제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네임 자체가 제가 반대했었는데요. 주 골자가 지금 우리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 단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부총리 때에 제가 청와대와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하는 일몰이와 방법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2년 새에 30%포인트 가까운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이나 또는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의 수용성과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후유증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건의했던 대로 됐더라면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최저임금 10,000원 달성했을 겁니다. 저는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장과 소통하자고 얘기를 했고 임금은 생산자나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입니다. 이 어떤 비용의 급격한 인상이 오는 고용 조정의 문제 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일머리와 또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부서 중에서 R&D라든지 또는 일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계절적 수요를 많이 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향으로 가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에 대한 제 답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했지만 추진하는 방법과 일머리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제 의견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일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해결됐었고 지금 경제나 인종사 문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내각 인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시장에 당선되시면 역시 윤 정부와 협업해서 해야 될 조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와 비호감 선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어쨌든 우리 정치판이 주었고요. 인수위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점을 줬습니다. 인수위 2달 동안 저도 15, 16년 전에 인수위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방해라든지 경제 정책의 큰 비전 제시라든지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난 2달 동안의 인수위는 용산 이전이라든지 관저 쇼핑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민 내정자들 이런 문제를 빚었습니다. 지금의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나 그런 것보다는 대립과 다시 진영 논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얘기해서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시장 만능주의로 하는 듯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 또 국제 정치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 그 다음에 국제 경제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한 여러 가지 조짐들, 이번 추경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도 거의 분식 회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방법들 제시하는 것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은 기묘할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 예산실장, 차관, 장관, 부총리 하면서 정책결정과 예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당 소속에 따라서 의사결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비전과 대한민국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도지사나 시장의 소속 당에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조정실장과 부총리 하면서 정부 내의 정책 결정과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정책에 대한 협업과 조율,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마도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거나 또는 스타트업 천국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대통령과 반대할 장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좋은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좋은 협업관계 유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인사 결정의 핵심은 국회입니다. 정책 결정, 또 예산 심의까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과 충분히 협업하고 해서 중앙정부와의 삼각 협력관계 끌어내서 경기도를 경기도의 도정을 잘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 바꾸는 기반으로 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와 함께 후보까지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입니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김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같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 친분도 있으실 텐데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 질문까지 같이 하셔서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게 왜
윤석열, 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분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선거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평가하겠습니까? 학교나 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경력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김 후보가 MB 때 부대변인도 있으면서 저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한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 경제, 소신껏 또 청렴하게 일을 했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고요. 3% 성장 다시 회복했습니다. 부총리 때에 사드다, 북한 미사일이다 했을 적에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수업 연장했고 한미 통화 수업 만들었고 그 밖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주대 총장하면서는 대학 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호 후보가 MB 정부 때의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15살에 경기도 지금의 성남시 천막집단 6식구가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 도민들, 서민들 마음 누구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에 맞다면 39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정관 예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진흥실장 재벌로 사퇴로 나왔고 3년 반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 되는 정관 예우 재움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로펌, 학교, 심지어는 국무총리 제의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예우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란 점에서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믿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나온 보통 상대 후보 평가를 들어보면 적당한 덕담이나 뭐 살짝 지나가는 정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바타를 지적하시면 처음 본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열정이 붙이셔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제가 하나 보충 질문 하나 드리니까 네. 그러니까 소주성의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론은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기본 정책 기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장과의 소통 부족 일머리였었고요. 두 번째는 명칭 자체였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그 같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경제부총리 되기 전에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저는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 중심 투자는 말 속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그 네이밍이 그와 같은 문제와 함께 잘못하면 이것이 정쟁화될 수 있는 도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제가 반대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말을 안 썼던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일본이와 시장과의 소통 방법 이런 면에서 반대가 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